자, 보시면 154 페이지 보시면 돼요. 154. 자, 수치체제 정비입니다. 수치체제. 그럼 조선시대 전기 때 수치체제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일단 종류는 같아요. 쌀 걷는 게 뭐예요, 여러분? 논밭에서 쌀 걷는 게 전세죠. 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집집마다 특산물 걷는 게 뭐예요? 공납이죠. 공물을 걷는다 해서 공납이죠. 그 다음에 16세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들 대상으로 군대 또는 노동력, 무상 노동력으로 동원한 걸 역이라 하죠. 역. 그래서 요역 혹은 군역 이렇게 나눠진다. 종류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 제도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전시대와 달리. 자, 일단 구성은 얘기했고요. 자, 바로 이번에 조세부터 봅시다. 우리 조세. 전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조세 혹은 전세예요. 밭전자 해가지고 전세 혹은 조세.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조세를 납부해야 된다. 밑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집이 없어요. 그럼 남의 집을 빌려야 되죠. 그게 무슨 세예요? 월세죠, 월세. 그지? 자, 근데 내가 만약 어떤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전세예요. 그게 전세. 쉽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세액법 보자고요. 세액법. 별표 칩니다. 세액법. 자, 그러면 세금을 낼 때 어떤 방법으로 냈냐 이거죠. 우리 아까 A라는 땅에서 300석을 생산했을 때 10분의 1 30석을 냈죠. 관리액 혹은 국가에. 기억나요? 그게 담업손실법이에요. 그게 담업손실법. 그래서 1결의 최대 생산량을 몇 도로 정한대요? 300도로 정한대요. 그리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 매년 관리들이 풍흉년을 조사해서 답사하고 납부액을 조정하는 게 바로 담업손실법이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정하는 게 이제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어떤 땅에서는 500도, 어떤 땅에서는 600도 생산할 수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땅은 몇 도를 생산한 걸로 보는 거야? 300도로 생산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럼 나머지는 지가 먹는 거지. 이해가시지? 자, 그게 바로 담업손실법이다. 자, 근데 세종 때는요, 요걸 조금 더 발전시킨 공법으로 변화시킵니다. 공법. 이걸 더 발전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공법은 세종 때 봅니다. 자, 뭐까지 고려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비옥도도 고려한대요. 토지 비옥도. 그래서 토지가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몇 등급 구분했대요? 6등급 구분했대요. 6등급. 상상전, 상하전, 상중전, 상하전 이런 식으로요. 6등급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풍흉의 정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했대요. 풍흉. 이 지역이나 이 땅이 풍년이 들었냐 흉년이 들었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분류해서 자, 1결당 밑줄칩니다. 최고는 몇 도를 걷었대요? 최고는 20도를 걷는 거야. 그러면 이전 담업손실법 때보다 줄어든 거죠. 원래는 30도였잖아. 그죠? 자, 그리고 가장 흉년이 든 곳은 몇 도만 내면 된대요? 4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의 뭐예요? 누진세 같은 거예요. 응?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자는요, 많이 내죠? 빈자는요, 조금 내죠? 그치? 그게 바로 여러분 공법이야. 그래서 요거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 이 공법을 시행하기 전에 뭐까지 붙인지 알아요? 백성들에게? 찬반투표,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왕 아니에요? 보통 그 전에 왕들은 어때요? 그냥 시행해버리지? 근데 세종대왕은 거의 유일하게 뭘 한 왕이에요? 찬반투표를 한 왕이라고요. 여론조사. 오케이? 여론조사.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론조사 찬반투표 붙였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백성들을 사랑했다. 됐죠? 이게 바로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법은 2개 배웠어요. 담업손실법이었다가 세종 때 공법으로 바뀌었다. 공법으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 안 써있지만 잘 보세요. 이게 15세기 때 만들었잖아, 세종이면요. 근데 16세기 되면요, 이 공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16세기 정도 가면 공법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상 폐지가 아니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 왜냐면 여러분 이 배웠어요. 16세기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민이 많아요, 양반이 많아요? 양반 지주가 많고, 대부분의 자영농들은 몰락하고 무슨 농으로 변한다 그랬죠? 소작농으로 많이 된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러면 관리들이 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요. 관리 지방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풍년, 흉년 조사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지방에서 그 토지의 주인이 여기 우리 오늘 풍년이야. 이번에 풍년이다. 그럼 20도를 내야 되잖아.
최고. 그리고 요번에 이때가 흉년이야. 그러면 최저 몇 도예요? 4도. 그죠? 혹은 그 위에 6도 요 정도란 말이야. 근데 16세기 가면요. 아무리 풍년인 땅도 이거밖에 안 걷어져요. 아무리 풍년인 땅도. 왜요? 그치? 양반 지주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그치? 허위 신고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관리들도 어때요? 눈치 보이지? 눈치 보니까 그렇게 그냥 걷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상 가면 아무래도 땅의 주인은 양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양반들에 의해서 제대로 공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17세기 가면 조선 후기 가면 뭐 배우시는지 아세요? 이 법을 배워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어차피 할 거지만. 영정법이라는 걸 배워요. 인조 때. 그래서 영정법은 기존에 풍융조사를 했었죠. 이때. 의미가 없으니까 이때는 풍융조사를 할까 안 할까?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 오케이? 안 해버리고 최저액 4두만 그냥 걷어버립니다. 최저액만 걷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실시하는 대동법 있어요. 대동법으로 쌀을 또 대체해서 또 걷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15세기 때 만들어진 공법은 16세기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태다. 거기까지 딱 알아두시라고. 됐죠? 자, 밑에 이제 공납 갑니다. 밑에 공납 가세요. 자, 원래는 9년을 단위로 하여 자, 정부는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한다. 그리고 각 지방의 물품과 액수를 할당해요. 그러면 지방가는 어때요? 수령들은 향리를 시켜서 뭘 걷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특산물들을 집집마다 걷어와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가호에 할당하여 거두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향리를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을 걷어들인 것이다. 그게 공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의 2번에 보시면 각종 수공업 제품이나 광물, 수산물, 모피, 과실, 약재 등 여러가지 지역의 특산물들을 공납으로 걷었대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런 걸 걷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종류 볼게요. 자, 종류는 꼭 외워주셔야 된다. 자, 정기적으로 걷는 게 뭐랍니까? 상공입니다. 여러분들 상공 알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걷는 게 상공. 자, 니은의 별공과 진상은 묵습니다.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걷는 거예요. 비정기적으로. 자, 별공이나 진상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전세 폐단은 배웠어요. 16세기 때 제대로 안 걷어졌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공납도 16세기 때 폐단이 일어나요. 폐단. 16세기 때. 자, 어떤 폐단이냐? 박납의 폐단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자, 칠판 봅니다. 자, 보세요. 원래 공납이요, 이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세금이에요. 제일 내기 힘들어요. 특산물은. 원래 쌀이야 경작하면 나오긴 나오지. 그냥 내면 되는데 이 공납은 특산물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딱 원하는 생산량이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좀 요런 현상이 좀 유행했었어요. 대납이라 그래서. 무슨 소릴까요? 낼 수 있는 건 내지만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인근 상인이나 지방을 막 돌아다니는 상인들 있죠. 얘네들이나 혹은 지방 관리 있죠. 향리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대신 뭐 해달라고? 대신 네가 사서 납부해달라고. 그럼 얘들은 대신 내주니까 당연히 중간에 뭘 챙겨줬겠어요. 농민들이. 그치? 쌀 같은 수수료를 챙겨준 거예요. 네가 좀 대신해줘. 그러면 향리 입장에서 좋죠? 그치? 원래 우리 조선시대 향리는 되게 소득이 별로 안 주어지잖아요. 무시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 대납 현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얘가 뭐합니까? 뭐 하게 돼요? 사람이 욕심을 더 부리게 되잖아요. 그제? 자, 그래서 수수료를 더 요구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무슨 폐단일까요? 박납의 폐단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몇 세기 때예요? 16세기 때 굉장히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대납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 박납의 폐단이라는 굉장히 큰 폐단이 나타났다고요. 바로 향리들이 중간에서 뭘 많이 챙기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핑계를 대면서 챙겼냐면 요겁니다. 납부해줬을 때, 대신 납부해줬을 때 얘가 관청에 내는 척하면서 다시 농민을 찾아간 거야. 야, 관청에서 네가 준 돈으로 내가 특산물 샀는데 그거는 최상품이 아니어서 안 받아주겠대. 조금만 더 챙겨줘. 더 좋은 거 사게. 무슨 말이 알겠어요? 이게 박납의 폐단이야. 그럼 이거 못 견딘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튀겠죠. 못 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모두 짜증나는데. 뭐 된 것도 짜증나는데, 소장농 된 것도 짜증나는데, 저것까지 부담이 있으니까 튈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튀면 끝이 아니다. 튀면 여러분들 우리 초는 5집을 하나로 묶었던 거 기억나요? 튀면 옆집이 대신 내줘야 되는 거야. 친척이 대신 내주거나.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계속 튀죠. 그죠? 이거 못 견디는 계속 튀지. 그래서 16세기는 농촌이 황폐화되는 거야.
요것처럼요. 됐죠? 그게 바로 이제 폐단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기억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곡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생산지 변화 때문에 밑줄 치세요. 특산물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쌀이나 포가 이러면 옷감입니다. 옷감으로 상인이나 관리에게 대신 납부하여 맡기는 대납이 일어났었고, 자, 한편 16세기로 갈수록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방나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농민 부담이 가중하고 농민이 도망 시에 지역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대신 납부하게 하여 점점 농민 몰락은 가속화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막아보기 위해서 이이유성룡 그리고 이이유성룡 전에 조광조 써주세요. 조광조, 이이유성룡 이 세 명 묶어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광조, 이이유성룡은 뭘 주장했대요? 공통적으로 수미법을 주장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뭘로 대신 걷자는 거예요? 쌀로 대신 걷자. 쌀로. 그럼 정부가 쌀을 건 다음에 이 쌀로 정부가 직접 뭘 구매하자는 거예요? 특산물을 구매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16세기 때 땅의 주인은 누가 많아요? 농민이 많아요? 아니면 양반이 많아요? 양반이 많겠지. 그러면 여러분 수입법은 양반에게 뭘 건다는 거야? 쌀을 건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미쳤냐? 반대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 때 실시되는 대동법 있죠? 요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케이 16세기 박나비 폐단까지 딱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은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 여러분 가로 4번에 부역 나옵니다. 역 볼게요. 역. 자, 대상은 밑줄칩니다. 16세 이상의 정남이 대상이다.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써주세요. 양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양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려운 말로. 양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군역 볼게요. 자, 양인계병제 혹은 농병일치제가 원칙이었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인계병제, 농병일치제 무슨 제라 그랬어요? 의무병제. 그쵸? 의무병제라 그랬었죠, 제가. 의무병제. 넘깁니다.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동그라미 3번에 요역부터 봅시다. 우리 군대 보기 전에 요역부터 보자고요. 자, 요역은 가오를 기준으로 성인 남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출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시키는 걸 요역이랍니다. 그냥 일종의 뭐야? 막노동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 군대 가면 계속 군사훈련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막노동 하죠? 그게 요역이야. 자, 성종 때 토지 8개월당 한 사람씩 동원하고 1년 중 6일 이내. 이거 외우세요. 외워요.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답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꼭 뭐에 나와요? 보기 중에 하나씩 꼭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눈에 익혀두십니다. 이게 경국대전 안에 들어가 있는 원칙이에요. 요역동원의 원칙. 경국대전에.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자, 밑에 이제 우리가 핵심은 군역입니다.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에 군역 폐단 나와요. 잘 봅시다. 잘 봐요. 자, 우리 15세기 때는 자영농이 많았어.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동원이 잘 돼요? 농민 동원이 잘 돼서 군대 훈련 시키는 게 잘 돼요. 이해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군역 동원하고 요역 동원은요 따로따로 하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대 가 있는 놈을 또 막노동 시키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군대 동원한 사람, 그 다음에 요역 동원한 사람 따로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요. 15세기 때는 이 따로따로가 가능했는데 16세기로 갈수록 힘들어져요. 왜? 그치? 농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농촌에. 그러니까 이미 군대에 있는 사람에게 뭐까지 시키는 거야? 그치? 막노동 요역까지 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써있어요? 기억에. 군역의 요역화 현상 나왔잖아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 군대 간 놈에게 막노동까지 시킨다고요. 16세기겠죠. 그럼 당연히 그쵸? 16세기겠죠. 15세기가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농민들이 뭐합니까? 뭘 회피하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군대 가는 걸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게 나타났대요. 밑에 두 개. 방군수포제, 대립제 이런 불법 현상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뇌물 먹이고 안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요. 됐나요? 자, 그래서 디귿 봅니다. 디귿. 자, 디귿 들어가기 전에 저기 여러분 니은에 군적수포제 보입니까? 군적수포제? 동그라미 쳐볼래요? 군적수포제. 자, 방군수포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립제라 해서 뇌물 먹이고 안 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저 군적수포제 써있죠? 거기 중종이라고 써주세요. 중종. 중종은 여러분 16세기 때 왕입니다. 16세기 때 중종. 그쵸? 연산군 다음에 자, 중종 때 여러분 실시한 게 군적수포제예요.
자, 이건 뭐냐면, 야, 그러면 차라리 불법적으로 군대를 회피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관청에 1년에 군포라 해서, 그지? 1년에 군포라고 해서 이 세금을 옷감 2필 정도를 납부를 해라. 1년에 군포 2필을 납부해라. 옷감 2필을 납부하면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면제시켜주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 생계가 조금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차라리 군포를 내면서 점점점 면제받는 걸 선호하겠죠? 그죠? 이게 무슨 군일까요? 수포군이라 그래요. 수포군. 오케이? 그래서 수포군이 점점 16세기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오케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재정이 쌓이죠.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농민들을 뭘로 만들기 시작할까요? 저렇게 수포군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럼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치? 지금 이필 내고 합법적으로 면제받는 애들이 증가하면 그만큼 군인 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맞죠? 국방력 개판되겠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는 약 200년 정도 동안, 약 200년, 거의 100년 후반부 동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고려시대는 전쟁이 많았죠, 여러분들. 되게 많이 배웠죠. 거란족 침입, 여진족 침입, 무지하 많았죠. 조선시대 배웠어, 안 배웠어요? 기껏해야 남부지방에서 왜군이 잠깐 쳐들어온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에 대해서 해이 현상이 발생한 거야. 설마 누가 쳐들어올까? 너무 평화가 오랫동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야, 농민들 군포 걷어가지고 뭐나 싸우자, 재정이나 충당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군적 수포제 이후에 수포군이 엄청 증가한 거예요. 됐어?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디귿 보세요. 그래서 점점 정부는 군포를 계속 뭐합니까? 군포를 거두려고 했죠. 그죠? 하지만 이 군포 2필 못 낸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들은 또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걸 군역 기피 현상으로 도망자가 늘어나면서 자, 점점점 군적도 부실해져 갔다. 정부 입장에서는 또 뭐합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또 군포를 부담시킴으로써 계속 군적도 문란해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군대도 어쨌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는 15세기 때는 자영농이 있기 때문에 의무병제가 잘 동원이 되다가요. 16세기 때 농촌이 황폐화되면서 자, 농민이 동원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법적인 현상도 발생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불법 현상보다는 차라리 농민들에게 군포 세금을 부과해서 요걸 가지고 재정을 충당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러다가 뭘 맞았던 거예요? 임진왜란을 딱 맞았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판 깨지고 만 거죠. 됐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157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맨 위에. 맨 위에 표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보겠습니다. 가로 5번 기타 국가의 재정은 안 외우셔도 되고요. 가로 6번 좋은 제도 볼게요. 좋은 제도. 자, 좋은 제도 보면 자, 원래 좋은 제도는 고려 때부터 시작했어요. 가로치고 쓸래요? 원래 고려의 시작이에요. 고려 시대부터 제도화됐는데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좋은 제도가. 자, 좋은 제도는 뭐래요? 조를 운반하는 걸 여러분 조운이라 그래요. 그럼 조가 뭘까요? 세금으로 쌀, 콩 거둔 거 있죠? 요걸 조라 그래요. 아, 그러면 조운은 세금을 운반하는 제도네요. 세금을 운반하는 제도. 우리나라 여러분 강이 많아요? 아니면 육지가 많아요? 강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조운은 어디를 교점으로 이동하는, 운송하는 거예요? 강이에요, 강. 바다나 강. 봅시다. 조운은 조세와 곡물을 각지의 조창을 거쳐 서울의 창고 경창까지 운반한 것을 우리가 조운이란다. 밑주십니다. 수운 플러스 해운. 밑주시세요. 수운 플러스 해운. 자, 운반의 책임자는 지방관이다. 중앙에는 재정부서 호조에서 관리한다. 호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재정부서 호조. 자, 3번 보세요.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바닷길, 강원도 한강, 경상도 낙동강, 남한강 뚫는 바닷길을 통하여 운송한다. 자, 요걸 외우지 마시고 밑에 걸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좋은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것이 3개입니다. 요걸 외워주셔야 돼요. 이 3개 지역을 외워야 돼. 왜냐면 이 3개의 지역을 동그라미 3번에 하나 딱 껴놓는 거야. 그럼 틀리죠. 잘 봅니다.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이 3개는 안 걷어요. 그래서 익류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평안도, 함경도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북한에 있죠. 왜 안 걷을까요? 국경지대니까 그래요. 지도 보세요. 오른쪽 지도에 국경지대잖아요. 바로 위에 여러분 여진족 있죠. 명나라 있죠.
그죠? 그래서 국경지대니까 이쪽은 아싸리 안 걷고 뭐 했으면 돼요? 현지비용으로 쓰면 되는 거야. 현지비용. 국방비 혹은 사신접 대비. 오케이? 자, 제주도는 왜 안 걷을까요? 위험합니다. 그쵸? 운송비가 더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알아요? 논해 비율이 별로 없어요. 제주도는. 논농사 잘 안 되잖아요. 화산지대니까. 다 스며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현지 비용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는 특별 자치도잖아요. 옛날부터 자치도 했어요. 이쪽은. 됐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을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깁니다. 자 넘깁니다. 자 우리 양반의 경제활동 여러분들 안 배우셔도 된다. 그리고 밑에 농민의 경제활동 봅니다. 여러분 농민의 경제활동. 자 우리가 국초부터 여러분 농민생활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농업상 체제를 꾀했어요. 중농업상 체제.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개간장려 수리시설 확충.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요. 농사직설 금양잡록이라는 농사를 보급화시키기도 했다. 이거 두 책은 꼭 외우셔야 돼요. 원래 농사책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일단 두 책은 무조건 외워줍니다. 농사직설 금양잡록. 특히 농사직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왜요? 우리 농사직설 전에는 어떤 책이 유명했냐면 고려시대 때 했었어요. 농상집이 기억납니까? 이건 중국 농법서예요. 참고는 하되 제대로 안 맞아요. 왜? 우리 토지라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 가가지고는 세종 때 뭐가 편찬되냐? 농사직설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관리들을 누구하고 만나게 하면 됩니까? 농부랑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럼 니네 농사 어떻게 했니? 저 물어보고 쓰는 거야. 또 혹은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후대 농민들에게 뭐 하는 거야? 이 책을 보급시켜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농사직설, 농사법 직접 설명 들었다 이렇게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세종대왕 알아야 됩니다. 자 밑에 금양잡록도 똑같다. 성종 때 강희맹이란 문신이 퇴직한 다음에 집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금양이에요. 지금의 안양 혹은 시흥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서 지가 직접 농사를 해보고 그 경험담을 기록한 책이 금양잡록책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우리 농법서예요. 우리 땅을 가지고 만든 우리 농법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농업기술 발달. 우리 고려와 달리 조선은 어떤 농업기술이 나타났나 봅시다. 자 밭농사부터 볼게요. 자 밭농사는 농종법이 보편적이래요. 동그라미 치세요. 농종법. 일항에 파종하는 걸 말해요. 일항. 그리고 견종법은 후기 때 할게요. 자 일항이 뭐예요 여러분? 일항고랑이? 이게 일항이죠?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요런 땅이죠. 그냥 여기다가 파종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후기 가면요 요렇게 일항과 들어간 쪽이 고랑이에요. 요 차이를 깊게 합니다. 그치? 차이를 좀 넓게 한 다음에 여기다 파종하는 게 견종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고랑에 파종하면 뭐가 좋을까요? 간단한 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들. 그치?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죠. 맞죠? 그리고 밭이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견종법을 하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후기 때 알게 된다고요. 후기 때. 알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전까지 계속했던 농종법이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농종법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보입니다. 조리복콩 등의 인연삼작이 널리 확대됐대요. 여러분 원래 이 윤작법은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토지가 좋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12법이 선행돼야 되죠. 그러면 널리 확대됐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는 12법이 더 좋아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159쪽에 동그라미 3번 요거부터 보고 다시 넘어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12법 나와있죠. 밑거름 덧거름법이란 게 새롭게 생겨요. 밑거름 덧거름법. 이 비료를 위에도 주고 땅 파서 아래도 주는 거예요. 그걸 밑거름 덧거름법이라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 때 새롭게 만들어진 12법이다. 그래서 점점 조선시대로 갈수록 거의 향경화되었기 때문에 휴경지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작법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다시 158쪽 넘어와서 논농사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논농사. 자 하지만 여전히 모내기법은 어디서밖에 못한답니까? 남부예요. 남부에서밖에 못한다는 거는 아직 전국적으로 뭐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저수시설이 많이 보급이 안 된 거예요. 써놓으세요. 오른쪽에 저수시설 부족. 아직 저수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이 모내기법 같은 경우는 전국화가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니은 벼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단 고려 때보다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졌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모내 기법은요 뭐를요 미리 모판에 심어놓죠. 그지? 그러면 그 중간에 뭐가 비어 있어요. 그치? 논이 비어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뭘 심는 거예요? 보리. 그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다시 빚어. 여기다가 뭘 심는 거예요? 그치? 뭐를 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이모작은 당연히 뭐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법이에요? 이양법 때문에 등장할 수 있잖아요.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거기다가 보리 농사는 이 농부들이 엄청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보리는 세금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쌀 생산이 제대로 안 돼도 보리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부를 축적한 농민들이 남부에서 먼저 나타나요. 이게 막 부를 많이 축적한 농민들 있죠? 이게 남부에 나타나거든? 왜 남부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알겠어요? 왜? 이양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남부 먼저 시작됐으니까. 오케이? 자, 아무튼 여러분 논농사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 159쪽 가면 동그라미 5번에 목화재배학대. 자, 고려는 여러분 목화 시작이죠. 목화 시작. 자, 조선에 이어서 목화재배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을까요? 밑에 씁니다. 무명. 우리 조선시대는 무명이라는 특산품이 생겨요. 무명.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지죠. 그 이후로. 무명.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세요. 가로 3번에 제목 봐보세요. 소작농 증가와 정부의 대책. 몇 세기예요? 15세기에 16세기예요. 16세기. 그래서 써주시라고. 16세기. 자, 16세기에 지주제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점점 소작농화되어서 굉장히 농민이 힘들어졌다. 그때 정부의 대책이 뭐랍니까? 구황찬료래요. 구황법이래요. 저 잡곡, 도토리, 나무 껍질들을 강화해 먹을 수 있대. 미친 짓이죠. 구황법. 자,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호패법이 뭐예요? 호패법, 오가작통법 강화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농민들이 많이 도망가는 상황이죠, 지금. 그치? 그래서 지방 곳곳마다 호패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호패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하는 거예요? 그치, 뭐 형벌을 가했겠죠. 그 다음에 오가작통법 강화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엄격히 더 처벌을 한 거야. 만약에 옆집이 도망가면 그 옆집이 뭐 하는 거야? 처벌을 받는 거야. 자기들끼리 더 엄격히 감시하게 한 겁니다. 무섭죠, 이거? 무서운 법들이에요. 자, 강화했고요. 또 디귿, 지주들인 지방 양반들도 향약으로 농촌을 안전시키려 했다. 향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향약 밑에 살인파 선언입니다. 자, 나중에 향약을 배우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파들도 지방에서 지방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통제를 강화했다는 뜻이야. 그렇잖아. 여러분 봐봐. 지방 양반이에요. 보통은 지가 경작 안 하죠. 인근 소작농 고용해서 하죠. 근데 농민들이 튀고 있어. 그럼 지가 뭐 해야 돼요? 농사해야 되잖아. 욕 나오죠. 그러니까 법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야. 그게 향약이에요. 향약. 이해가요? 자, 수치체제의 문란입니다. 우리 아까 다 배웠던 거예요. 가로 1번은 공납의 폐단.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군역의 폐단.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안 배웠죠? 자, 이건 안 배웠잖아. 환국의 폐단도 있어요. 별표 치세요. 우리 뭐 박납의 폐단, 그 다음에 군대의 문란, 그 다음에 소작농 증가 다 배웠어요. 근데 환국의 폐단은 안 배웠잖아요. 자, 이것도 다 연결이 돼요. 원래 여러분 이 환국이 뭐예요? 환국? 쌀을 빌려주고 갚게 하는 거 있죠? 진대라 그래요. 진대. 이게 여러분들 고려 가면 흑창이 있었고요. 의창 개편돼요. 다 기억나죠? 조선시대 또 의창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의창이. 빌려주고 갚게 하는 거. 근데 16세기로 가면서 의창이 붕괴돼요. 왜 붕괴될까요? 빌려줬는데 갚을 놈이 도망갔네. 그죠? 그러면 뭐가 부족해지죠? 원금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붕괴돼 버린 거야. 여러분, 은행이 예를 들어 붕괴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응? 대출을 받았어. 근데 다 못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성들이. 다 붕괴돼 버리죠. 자, 그래서 일단 어디에 이관시켰대요? 임시적으로. 옆에. 상평창으로 이 진대법을 이관시켰대요. 여러분, 상평창은 원래 뭐 하는 기구였어요? 쌀을 풀고 걷어서 쌀값 안정시키는 기구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쌀을 비축해 주는 곳이잖아. 그래서 상평창에서 담당함으로써 이때부터는 뭘 거두기 시작했대요? 10분의 1 이자를 원칙으로 얻었대. 원래는 이자 안 걷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부패한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10분의 1 원칙을 어기고요. 고리대화하기도 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환국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부정부패가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16세기 꼭 알아두십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 4번 보세요. 결국 16세기로 갈수록 생활고로 유민이 증가하고 일부는 도적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시기 대표적인 난이 맨 밑에 뭐랍니까? 임꺽정의 난 별표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세기 때 농민의 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15세기 때. 근데 16세기 때는 있죠? 왜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라고. 오케이? 왜 16세기는 농민의 난이 있었을까?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쫙 봤잖아요. 각종 패단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61페이지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수공업, 상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시, 화폐, 무역활동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잘 봅시다. 자, 수공업 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국가 초에 여러분 네 글자 뭡니까? 중농, 억상이었어요. 억상. 그러면 수공업도 여러분 정부가 통제했겠죠.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아니고 무슨 수공업이 중심이에요? 관영 수공업. 관영 수공업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밑줄 쭉 치세요. 2번. 장인을 공장 안에 등록시켰대요. 관청에 소속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관장제가 중심이었다. 자, 한편 동그라미 3번 봅니다. 한편 장인은요, 국역 의무가 끝나면이 무슨 뜻이에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쳤어요. 다 만들었어요. 그럼 남는 시간 있겠죠? 남는 시간에 세금 내면서 민간에 팔 물품을 만들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계속 시키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민영수공업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15세기 때는요. 알겠죠?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봅니다. 16세기 때는 부역제가 해이지고 상업이 발전. 별표 칩니다. 별표 치세요. 왜 하필 또 16세기일까요? 16세기 때 이 수공업자들이 관청에 소속되는 걸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을 하려 하더라도 얘들이 빠져나가요. 안 돼요. 얘들이 왜 회피했을까요? 왜 회피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빠져나와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려는 거야. 오케이? 그게 16세기 말부터 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6세기 이후부터 관영수검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 조선 초기 때 민영수공업과 관해수공업은 뭐냐? 자, 민영수공업은 기역 보세요. 기역. 국역이 끝난 장인이나 관청에 소속되지 않은 장인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생산하고 판매했다. 근데 거의 뭐했다? 불가능했다. 그죠? 거의 불가능했다. 자, 한편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농가에서는 자급자족의 형태가 여러분 키워드예요. 농가에서도 물건을 만들었는데 수공업을 했는데 이거는 목표가 뭐래요? 집에서 쓰려고. 그죠? 뭐 갖다 파는 게 아니고 집에서 쓰려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16세기 이후부터 여러분들 농가에서도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할까요? 나중에 갖다 팔려고 만들기 시작하기도 해요. 16세기 이후부터는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공업이 활발하진 않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상업도 당연히 활발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물건을 만들어야지 상인들이 유통시킬 거 아니야. 맞죠? 자, 상업 볼게요. 자, 당연히 가로 1번 보세요. 정부의 상업 통제.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시전상인. 자, 중앙에는 여러분 시전상인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앙에는요. 수도에는. 그래서 관허상인으로서 종로거리에서 상인 활동을 했다. 대신 점포세 상세를 정부에 납부했다 써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자, 이 시전상인들은요. 자,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왕실이나 이 수도에다가 아주 물품이 이제 SS급, 거의 A+급 이 물품들을 다 공급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의무가 있으니까 대신 여러분 정부에서는 좋은 거 하나 던져줘야 되지 않을까 애들한테? 그게 바로 여러분 금난정권이다. 별표 쳐보세요. 금난정권. 여러분 금난정권이 뭘까요? 여러분 금난정권. 금 띄고 난전 띄고 건이에요. 금난정권.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죠. 뭘 금한다 한대요. 금하는 권리예요. 금할 수 있는 권리, 금지할 수 있는 권리. 그럼 난전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 오케이? 난전은 불법 상인들이에요. 시전 상인이 아닌 중앙에서 불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일반 상인들. 얘네들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준 거야. 때려 죽여도 돼요. 몽둥이 때려가지고 쫓아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법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지. 야, 이 시전상인데 너희들은 왕실에 정기적으로 물품을 갖다 바쳐. 대신 너희들에게 각종 물품에 대한 뭘 줄게? 독점권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상업에 대한 독점권을 줄게. 그게 금난정권이라고요. 됐나요? 한편 얘네들이 부정부패 일으키면 안 되죠. 이 시전놈들이. 그래서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뭘 뒀대요? 경시서. 이건 고려 때도 있었어요. 오케이? 경시서. 자, 한편 동그라미 4번 봅니다. 시전상인 중 명주종이 어물모시 삼배 무명 6가지 물품을 파는 유기전 시전상인은 가장 번성했었다. 자, 유기전 알아두시고 우리 후기 때 뭐 하나 이어집니다. 일단 체크해두세요. 자, 결국 금난정권 하에서는 당연히 사상이 취급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사상. 개인적인 상인들이죠. 개인적인 상인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국가 브랜드 이런 게 없죠. 뭐 의류 쪽에는 예를 들어 그냥 뻥을 한번 쳐봅시다. 이 가장 흔한 브랜드가 뭐 있죠? 유니클로 있죠. 그냥 흔하다 생각합시다. 유니클로 다 아시니까. 유니클로가 예를 들어 국가 브랜드라고 칩시다.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오케이? 그죠? 자, 여러분 홍대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보세 만들어 갖다 파는 상인들 있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유니클로가 딱 세워지면 근처에는 이 보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문 닫아 버려야 돼요. 오케이? 이게 금난정권이에요. 알겠죠? 사상들이 상업활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금난정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의 장시 봅니다. 가로 2번의 장시 보세요. 자, 15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장시, 지방시장은요, 16세기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왜 전국적으로 확대했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저기 수공업 다시 봅니다. 수공업 보면 16세기 때 수공업자들이 뭘 회피했다 그랬어요? 공장에 소속되는 걸 회피했죠? 빠져나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시장이 늘어나. 시장이 늘어나니까 누구도 늘어나요? 상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상업도 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16세기 중엽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더 이르러 17에서 18세기 중엽에는 시장이 전국 각지 몇 개래요? 1천여 개가 개설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맞잖아요. 응?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증가하고 지방에서 이 상인들이 막 증가하니까 얘네들이 어디로 몰려들기도 할까요? 지방에서 상인들이 많아지니까 후기 가면 얘들이 어디로 몰려들겠어요? 막 중앙 수도로 몰려들겠죠. 맞죠? 즉 누가 많이 몰려들 것 같아요? 우리 18세기 가면 난전무리들이 한양에 몰려들어 버려요. 그러면 시전 상인들이 어떨까? 무섭잖아. 그죠? 너무 많은 상점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8세기 정조 때 금난정권 어떻게 해버릴까? 철폐해버려요. 왜? 차라리 그 불법적인 상인들을 합법 상인으로 바꾸고 걔들에게 뭘 걷는 게 편해요. 세금을 걷어버리는 게 더 이익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오케이? 그게 나중에 후기로 이어집니다. 자, 아무튼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한편 이 시기는 우리 조선 초기입니다. 지금은. 자, 농업 위축을 염려했기 때문에 장시의 발전을 억제했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처음에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쵸? 너무 상인이 많아질까봐 조금 두려웠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6세기, 17, 18세기 가면서 정기시장으로 정착할 때 정도로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시를 확대시킨 상인이 누굽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부상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사극에 많이 나옵니다. 보찜 들고 다니는 상인들 있죠. 보찜 들고 다니는 상인들. 그리고 장시 돌아다닌다 그래서 장돌뱅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장돌뱅이. 자, 가로 3번에 화폐 봅니다. 자, 화폐. 자, 그러면 이처럼 수공업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요. 상업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죠. 맞죠? 그럼 화폐가 많이 쓰일까 안 쓰일까요? 별로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저화나 조선통보 등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했으나 미주칩니다. 당시는 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아까 여러분 후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업 수공업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화폐가 많이 쓰일까 안 쓰일까요? 쓰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뒤에서 우리가 또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폐와 상공업은 같이 가요. 비례해요. 그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화폐 명칭하고 그것만 외워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상업, 수공업과 여러분들 화폐 같이 갑니다. 내가 계속 말해요. 꼭 기억을 해주셔. 자, 가로 4번의 무역활동 볼게요. 마지막 무역활동.
자, 명나라하고 무역활동 여러분 두 개가 있다. 공무역 그리고 사무역. 자, 당연히 무슨 무역이 중심이었겠어요? 상공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역이 중심이었겠죠. 공무역. 그죠? 공무역. 그 다음에 여진과는 국경에 있는 무역수를 통해서 얘들에게 뭘 줬어요? 뭘 거래해줬죠? 주로? 여러분 만주에 있는 애들은 항상 부족한 게 뭐예요? 식량. 그쵸? 주로 식량을 거래해주죠. 식량. 대신 우리는 말, 모피 이런 것들을 수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얘네들이 항상 부족한 게 뭐예요? 식량. 그죠? 외관을 통해서 식량을 거래해주게 됐다. 됐나요? 하지만 여러분 식량 유출이 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개인적인 사무역은 엄격하게 감시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좀 했다는 뜻이에요. 무제한적으로 한 게 아니고 통제는 어느 정도 가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문제가 우리 경제 파트 문제만 조금 몇 문제가 아마 한두 문제인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풀고 자 내일 이어 나갈 겁니다. 일단은 447쪽 펴보세요. 447쪽 펴서 펴보시고 41번 볼게요 여러분들. 448쪽에 41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41번 자, 여러분들 41번. 자, 조선시대 시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은 아직 안 배웠죠? 일단 근데 나중에 여러분 제가 정조 때 금난정권 폐지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죠? 유기전 동그라미 쳐볼래요? 아까 유기전이 뭐였어요? 뭐 어물, 소금 뭐 있었죠? 그치? 뭐 무명 이 6가지 중요한 물품을 취급하는 시전상이 유기전이라 그랬죠? 얘네들의 독점권은 폐지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이 6가지 물품은 국가나 왕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만큼은 독점권 유지한 거야. 하지만 이 6가지 물품 이외에는 다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기전의 하면 안 되죠. 유기전을 제외한. 그래서 후기 때 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기전을 제외한. 그 다음에 2번 경시선은 여러분 서울경자잖아. 장시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제하는 거예요? 시전. 그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시전이 보부상을 왜 관장해요? 그치? 시전은 보부상이 아니고 누굴 관장해요? 금 뭐예요? 난전. 그죠? 난전을 관장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중앙에 침투한 상인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보부상은 국가의 허가를 받은 지방상인들이고요. 자 4번 국역의 형태로 궁중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 이게 정답이죠. 대신 독점권을 받은 거잖아 얘들이. 됐죠? 자 그 다음에 47번 보세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에 조선정부가 시행한 정책입니다. 임난과 병자호란. 여러분 임진왜란은 무슨 왕이에요? 임진왜란 선조 16세기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병자호란은 무슨 왕이에요? 인조니까 몇 세기 때 왕이에요? 17세기 때 왕이에요. 오케이? 자 16세기하고 17세기 때 자 이 두 전쟁 이후에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오가작 통제? 오가작 통제는 무슨 왕 때 실시했어요? 최초? 세조 때부터 했어요. 세조 때 몇 세기 왕이에요? 15세기 왕이에요. 15세기 왕. 틀렸죠? 그 다음 3번 연분구등법. 이게 뭐예요? 공법 아니에요? 공법 무슨 왕이에요? 세종 몇 세기예요? 15세기. 그 다음에 2번 군족수푸제. 여러분 무슨 왕? 중종이죠. 중종인데 선조 전에 있던 왕 아니에요? 중종, 인종, 명종, 선조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양전사업. 양전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왜 토지조사 사업을 다시 해야 돼요?
전쟁 때문에 이게 변동이 됐을 거 아니야. 진짜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 37번 서울시 문제다.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선 정기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선은 유교적 민본정치 핵심이 되는 민생안정을 위하여 농본억상 정책을 펼쳤다. 맞네요. 조선 정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상고업을 권장해요. 중농억상이라 그랬잖아요. 중농억상. 그죠? 2번이 틀렸죠.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 조선 초에는 국가재정의 기반이 되는 수치제재를 잘 정비하여 양인으로부터 전세, 공납, 역 3가지 종류 있었죠? 이게 재정이었죠. 4번 세종 때 6등법, 9등법, 공법이죠. 그래서 토지 비옥도나 풍흉에 따라 차등 징수했었다. 자, 5번 관리는 수조권을 가진 과전을 지급받았는데 죽으면 반납해야 됐다. 이건 여러분 직전법이에요? 과전법이에요? 죽으면 반납하는 거. 여러분 직전법은 퇴직하면 반납해야 되지. 현직이었으니까. 근데 과전법은 전현직을 줬으니까 죽으면 반납해야 되죠. 그러니까 5번은 과전법이죠. 써놓으세요. 5번은 과전법. 자, 맞죠? 다. 과전법도 조선 정기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37번에 2번 정답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까지 기출에 4번 이상 나왔어요. 이게 4번 정답이 된 적이 있어요. 4번이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옆에 이 말도 써주세요. 꼭. 화폐요통 활성화예요? 부진이에요? 부진도 써놓으시라고. 옆에 화폐유통 부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화폐유통 부진 있죠? 요거는 요번 시험에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통보가, 여러분 조선통보는 아까 무슨 왕이에요? 세종이에요. 그제? 여러분 세종이면 조선 전기왕 아니야? 조선통보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됐다. 이게 틀린 걸 고르시오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선통보는 전국적 활성화가 안 됐죠? 그치? 전기 때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기 들어가면 어차피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요 사회 파트하고요 문학 파트에서 다 끝낼게요. 자, 다음 주에 여러분 조선 후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조선 후기는요 숙종부터 철종까지 쭉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제가 봐도 아무래도 한 주 더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안 돼요. 딱 한 주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제 한 주 더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한 주 더 이어지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원래 종료인데 다다음 주에 수업 종료를 할게요. 알겠죠? 뭐 제가 그냥 막 날리는 것보단 낫잖아. 그쵸? 자, 고생하셨고 자, 내일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보겠습니다. 테스트지는 여러분 정치와 경제 부분이에요. 내일 오시면 제가 나눠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